도 지금 보호무역을 할 만큼 어려운 세상이다. 지금 노쇠화되어 있거든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한판 붙으면 뭐 미국 해군이 진다라는 얘기가 파다한데요. 이제 조선에 뒤진 미국으로서는 우리를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 208조 정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건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트럼프의 마스가 전략에서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한화 필리조 선수가 첫 상선 건조에 들어가면서 그 지위에 또 못을 박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국 조선주 사실 작년부터 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이 마스카 전략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이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조선 우리가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끈 게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방산 원전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조선업은 이번에 그 관세 협상 미국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 조선업이 저는 이렇게 좀 시대에 뒤졌는지 뭐 놀라울 정도인데요. 지금 당장 중국과 한판 붙으면 뭐 미국 해군이 진다라는 얘기가 파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 뒤진 미국으로서는 우리를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맞아요. 어게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거를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채워 달라라는 거고요.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 208조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이걸 한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조선은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실적의 조선으로 뭔가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닌가. 조선 3사 가동률 100% 넘어섰고요. 올해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의 이제 실적들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조선업종 시총 2006년에서 8년 정도가 한 9%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 전체 시장에서. 근데 지금 현재 한 6% 정도 되니까 뭐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면 좀 더 시총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그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가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를 받아오려면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LNG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LNG선은 고가품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 지금 시급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가스를 써왔는데 이제 바다 건너 그 가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스 수송선의 어떤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조선업의 장기적인 그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악화된다 그러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대 어떤 단기 적으로 급락했을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게 이제 노조법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 개정안이 지금 발효 올라와 있는데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란 봉투법 통과되면은 하도급 구조가 많은 조선업에 좀 안 좋은. 그래서 납기를 못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노조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데모를 하면서 물론 데모라고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노조의 어떤 주장들이 펼쳐지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억 달러 이 조선업에 배정된 이 협력 프로그램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의 어떤 무기는 하나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는 뭐 중동 동남아에서 가스 발전까지 이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당장 뭐 실적은 부진하지만은 아무래도 한미 협상에 원전 분야가 포함되고 하반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 원전 앞으로도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이 급한 분야가 지금 전력 분야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무자비하게 뭐 엄청나게 지어대면서 전기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그거에 비해서 전력은 지금 노쇠화되어 있거든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2030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였다. 근데 10기 착공 비용만 한 100조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원전 르네상스 정책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한 2년 정도 원천 기술 문제로 소송을 했던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코업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원전 산업들을 발전시켜 가지 않을까.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몰아줄 것 같지만 이 1979년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사실 어떤 노하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주기기 건설을 뭐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 건설에 우리의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이나 시공은 뭐 현대건설이나 수산 인더스트리, 주기기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 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한전기술, 그리고 기자재 및 부품은 BHI, 한전산업, 한전 KPS, 효성중공업, 일진파워, 대한전선, 그리고 중장비는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뭐 기업들의 협업,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SMR 소형 원자로죠.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그리고 엑스에너지는 DLENC 두산 에너빌리티, 홀텍은 현대건설, 그리고 테라파워는 SK그룹, HD 현대조선해양 등이 이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대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 두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어떤 먹거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 거기에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요. 미국의 이제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SMR입니다. 그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요. 소규모 원자로인데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이 터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형 원전이고 일체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되게 강하고 그만큼 안전하다. 뭐 1000배 가까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작다 보니까 투자비도 되게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요. 또 도시 근교에도 만들 수 있고 그 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SMR 미국 정부가 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SMR에 집중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SMR 계약이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매출 2026년 2천억에서 3천억 원 시작을 하고요. 2027년에는 7천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3조 3천억 원까지. 지금 올해 한 16조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액인데요. 한 3조 정도가 더해지면 이게 굉장히 큰 수익성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거보다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건설이 안착을 한다면 유럽도 이제 지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상반기를 좀 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관세에서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진짜. 부분들도 좀 어떤 수혜를 입은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은 또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또 네네. 유망하게 볼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뭐 있겠네요.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뭐 조선방산 그다음에 원전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떤 악재라 뭐 조그만한 뉴스에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로 노란봉투법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 한 10%씩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세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 구간들을 잘 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써오셨는데 이번에는 이 경제사라는 주제를 또 꺼내 드셨습니다. 제목도 무려 무박 3일 밤새워서 읽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인데 요즘처럼 하루 단위로 시장이 출렁이던 시대에서 이 경제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요.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보다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침착맨에 출연을 해서 한 3년 전에 경제사 특강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학 부분에 있는 부분들만 좀 간추려서 주요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그다음에 근세의 시대적 배경. 근데 이제 근세 이전에 과거 함무라비 법전부터 이어오던 역사에서 경제적 꼭지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게 한 90꼭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게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그 논술,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제가 이제 과거에 금융기관들 이렇게 또 언론기관들 시험을 보다 보면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즐겨 썼던 게 다윈의 종회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종회기원이라는 게 결국 뭐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먹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윈의 종회기원처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게 좋은데 역사적인 기반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 기반화해서 이렇게 논술을 써나가다 보면 되게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기도 되게 화려하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인데요. 저희 아들들에게 좀 이게 선물해주면 좋겠다. 아빠가 아는 경제적 상식 그리고 이거 역사적 기반인데 저의 책은 이제 좀 다른 게 인문학하고 지리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브롤터와 세우타 이야기인데요. 지브롤터는 이제 스페인 끝에 있는 톡 튀어나온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브롤터 쪽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쪽에 끝에 툭 튀어나온 또 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높은 산을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지중해 끝에 있고요. 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대서양이에요. 애틀랜틱 오션이라는. 그래서 지중해 끝이고 과거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었을 때는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어가면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빠진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카맣게 탄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었거든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달러 표시를 할 때 S자에 이렇게 줄 두 개를 긋습니다. 그 줄 두 개가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국기를 보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두 개가 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독립 당시에 화폐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파운드화를 쓰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쓰던 스페인산 은화를 이제 모델로 해서 이 달러 스페인 달러죠. 스페인 달러를 모델로 해서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자는 스페인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이 기둥 두 개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나타내서 이 달러를 썼다. 그래서 지브롤터 그리고 세우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어떻게 달러까지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브롤터는 스페인 옆이지만 영국 땅입니다. 그리고 세우타는 모로코 옆이지만 스페인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왜 지브롤터가 영국 땅이 됐는지 그리고 세우타가 스페인 땅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엮어가면서 그래서 약간의 만담꾼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인문학적인 소양도 좀 기를 수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물론 이걸 다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고르고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제사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공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앞서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어떤 불황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이 관세라는 우리 과거의 스무트 올리법 관세라는 이슈들이 결국 무역 장벽을 높이고요. 원래 그 관세라는 건 중세 시대 때 통행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봉건 영주들이 내 땅을 넘어가려면 통행세를 내고 나가라. 이게 이제 관세로 발전을 한 건데요.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하는 데는 좋겠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어떤 이 관세 정책 결코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관세가 일으키는 건 버블 그러니까 물건이 넘쳐나는
근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자유무역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보호무역주의, 관세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려울 때 보호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국은 자유무역주의였고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게 자유무역주의잖아요. 중상주의를 떨쳐내고 왜 자유롭게 거래를 안 하는가. 뭐 이건데 그 자유무역이라는 건 가장 힘센 애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앞서고 물건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영국은 자유무역을 원했던 거고요. 반면에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였기도 했지만 이 기술력이 딸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무역을 하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북부 지역은 공업력에서 영국에 밀리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강화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반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미국이 제일 잘 살잖아요. 금도 미국으로 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제로 이렇게 물건도 팔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나를 보면 미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관세 정책을 해서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잘 살고 편하면 자유무역주의, 반대로 자기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 국가인 미국도 지금 보호무역을 할 만큼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뭐 관세하고 보호무역주의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한 것은 사실 풀면 뭐 한 3박 4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끝도 없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역사라는 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결국 왕이 부자로 사는 나라, 국민이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왕이 얼만큼 많은 금과 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무역 트레이딩을 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다른 나라를 제로섬이었거든요. 예전의 시대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면 그 부를 내가 뺏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중상주의인데 지금도 그런 중상주의의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걸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히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최고민수의 경제사 특강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그 현재 상경계열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논술 시험 요즘 많이 보잖아요. 입사 시험 그걸 준비하는 그 대학생들 무엇보다도 가장 키포인트는 고등학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빠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 내용 중에 엑기스만 좀 뽑아서 이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만 읽으시면 올겨울 대입 논술은 뭐 무리 없이 유식한 채 소위 말해서 유식한 채 하면서 시험을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의 그 입시학원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책 파는 외판원 같이 말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그 다음에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경제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투자자 본인께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제분이 계시다면은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고의 확장, 뭐 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플러스 요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고민수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